오늘은 요즘 난리난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사기를 치는 일이 급속히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세상은 계좌번호 노출만으로도 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사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일어난 실제 사례입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다 보니 중고 직거래로 금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20대 A씨는 금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하고 구매자 신분증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구매자 아들인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왔다. 그래서 A씨는 아차 이건 사기구나 하고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려는 순간 A씨 계좌에 금 예약금 이체 명목으로 1,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이 입금되었으니 금은 넘겨줘야지요. 금을 주고 다행이다 했는데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1,800만 원 입금된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고로 A씨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돼 지급 정지가 되고 금은 금대로 날리고 사기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요즘 계좌번호만 있으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요즘 금 가격 상승으로 실물 거래가 활발해지자 금 직거래로 자금 세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서 평범했던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통장 묶기 금융 사기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사기꾼들이 더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계좌번호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영업을 하는 김 씨가 직접 당한 일인데요. 얼마나 교묘한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입니다. 김 씨는 가족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휴대폰이 띵동 하길래 봤더니 10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공사 대금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입금자 이름을 보니 처음 보는 이름이라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식사 중이라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아침에 이번엔 1원이 추가로 입금돼 있고 입금자 명에 전화번호가 떡하니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또 1원이 들어오면서 이번엔 월요일 날 신고해라 라는 좀 섬뜩한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요? 이게 바로 사기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압박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기록을 남겨서 나는 분명히 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 신고를 하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나고 쫄게 되죠. 김 씨도 주말 내내 끙끙 앓다가 월요일 아침에 그 번호로 전화를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주 태연하게 그거 제가 돈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한데 이쪽 계좌로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안심하고 상대방이 알려준 그 다른 계좌로 1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줬다고 하는데요. 이제 끝난 걸까요? 잘못 들어온 돈 보냈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기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함정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돈을 보내고 안심한 지 불과 2시간 뒤에 이분의 모든 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가 돼서 지급 정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김 씨는 잘못 들어온 돈을 그냥 돌려줬을 뿐인데 왜 김 씨의 계좌가 정지된 것일까요? 인터넷 뱅킹, ATM 출금은 물론이고 체크카드 사용까지 전부 다 막힌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김 씨의 명의로 된 다른 은행 통장, 주식계좌, 심지어 적금 계좌까지 모든 비대면 거래가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금융거래가 그냥 올스톱 된 겁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월급 통장, 사업자 통장 다 묶여버리면 당장 다음날부터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를 악랄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기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3자 구도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낼 계좌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 대포 통장이 아니라 아무 관련도 없는 제3자 계좌인 겁니다. 피해자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엉뚱하게 김 씨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사기 조직이 김 씨에게 연락해서 실수로 잘못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자기들의 대포 통장으로 그 돈을 다시 송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선의로 돈을 돌려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마지막 단계를 자기 손으로 도와준 셈이 된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설계죠. 나중에 원래 피해자가 사기 당한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처음 흘러 들어갔던 김 씨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김 씨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 한 번에 개인 모든 금융거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버릴 수 있느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을 악용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원래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은행에 전달을 해야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는데 그 절차를 밟는 동안 사기꾼들은 돈을 전부 인출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만 하면 은행이 법원 영장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허점을 더 악랄하게 이용하는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사기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사기는 주로 자영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뿐만 아니라 계좌 번호가 외부에 공개된 사람들이 타깃이 됩니다. 사기꾼이 그 계좌에 소액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의,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 이런 걸 남기고 바로 은행에다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허위 신고를 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앙심을 품고 경쟁 업체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계좌만 묶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내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오면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절대 금지 행동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입금된 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잠깐 썼다가 채워 넣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출금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순간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송금자와 절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는 순간 내 이름, 목소리, 전화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이걸 빌미로 2차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요구대로 절대 직접 송금하지 마세요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김씨 사례처럼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면 그 계좌가 대포 통장일 경우 나도 모르게 사기 방조범, 즉 범죄를 도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은 쓰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보내지도 말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구체적으로 금융사고 접수팀이나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으니 은행이 중간에서 중재해서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명확하게 차고 송금 반환 중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둡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내 계좌가 묶이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내가 범죄자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내역, 상대방에서 온 문자 메시지 이런 모든 것을 캡처하고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이미 계좌가 지급 정지된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기는 합니다. 총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은행의 지급정지 해지 신청이고 2단계는 이의 신청입니다. 보통 지급정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채권 소멸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공고가 뜬다고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 이 계좌에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공고가 뜬 걸 확인하면 즉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적으로 내 계좌에 있던 돈은 자동으로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 즉 신고자에게 넘어가고 영영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3단계는 은행이 수사 결박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의 신청마저 받아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절대 당황해서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지 말고 즉시 은행과 경찰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라. 그리고 만약 이미 계좌가 묶여버렸다면 2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좌번호도 함부로 노출시키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좌번호 노출의 위험성과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대처법을 알아봤는데요.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도 돈을 빼갈 수는 없지만 속여서 송금하게 만들거나 추가 정보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겪으신 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